그 여자는 마을에서 사람이 아니라 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덩치 크고 말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수군댔죠. 저 여자, 언젠가 남자 하나 잡아먹을 얼굴이야. 그런데요. 그 괴물 같은 여자가 모두가 외면한 한 노인을 업고 눈 오는 새벽길을 2시간이나 걸어 내려왔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더러운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노인이 쓰러졌을 때 아들들은 오지 않았고 서류만 먼저 보냈습니다. 연명치료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남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걸고 버티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 아닙니다. 노년에 처음 겪는 배신, 그리고 끝까지 남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우습게 보이던 여자, 그 여자가 결국 이 동네 전체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사실 하나. 그녀는 단 한 푼의 상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걸 차지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인생 이야기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를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저는 윤미자입니다. 62.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뒤에 무언가가 붙었죠. 괴력녀, 짐승, 여자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 저도 압니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크다는 것. 손이 굵고 목소리가 낮다는 것. 씨름단 자벽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 그게 제 죄목이었습니다. 박선우 씨를 처음 만난 건 마을 슈퍼 앞이었습니다. 58살 왜소하고 말이 없는 남자. 봉지 하나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봉지를 받아들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갔습니다. 집까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 앞을 지나갔고 한 달이 지나니 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두고 갔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말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된장찌개를 더 끓여냈습니다. 대답할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 여자 돈 누리고 붙어 다니네. 체구 차이 좀 봐라. 한 방이면 끝이겠어. 여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들러붙는 거 처음 봤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음흉한 여자가 됐고 박선우 씨는 불쌍한 먹잇감이 됐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을을 걸을 때마다 고개를 더 낮게 숙였고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윤미자 씨,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 사람은 착하구나. 너무 착해서 평생 짓눌려 살았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고 싶다고.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은 편해 보인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산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죠. 박선우 씨는 매일 새벽 4시면 작업실로 나갔습니다. 평생 습관이라며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죠. 저는 그 시간에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5시 반이면 작업실로 가져갔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5시 반이 지나도 작업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창문으로 손을 흔들곤 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 사람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입이 돌아가 있었고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출동합니다. 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씨름단에서 쓰러진 선수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60kg 남짓한 몸이었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선호 씨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는 4km. 평소에는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호 씨 아직입니다. 아직 가면 안 됩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지만 그 사람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자 씨 놔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50분이 지났을 때 보건소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당직 의사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빨리요. 저는 그 사람을 침대에 눕히고 그제야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부인이 살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미쳤나봐. 늙은 남자 하나 살리겠다고 저 난리야. 밤새 업고 있었다잖아.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저 여자 완전히 들러붙은 거지. 재산 노리고. 새벽부터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제가 박선우 씨를 살렸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밤새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부풀려졌죠. 저는 사람을 살렸는데 하루아침에 음흉한 여자가 됐습니다. 더러운 여자, 돈 노리는 여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선우 씨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응급처치가 빨라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의사의 말이었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6시에 도착해서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실 밖은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고 문병 온 마을 사람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두 여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무섭지 않아? 밤새 남자 업고 다니고. 재산 때문이겠지. 뭐 저렇게 필사적인 걸 보니.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씨가 처음으로 말을 한 건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떠다 드리려는데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죠. 미자 씨, 저는 가만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을요. 그날 밤 박선우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자 씨 미안합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가 미안하냐고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우 씨의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45, 작은아들은 42. 두 사람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선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옆에 있어 주세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근데 아버지, 이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살린 사람이요. 작은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렸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119 불렀으면 됐을 텐데. 그 말에 박선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랑 계속 지내실 거면 저희는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박선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아들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2번 말 안 한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욕을 먹고 가족은 돈 이야기만 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박선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그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미자 씨 앉으세요. 저는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당신이 혼자 욕을 다 먹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랑 살아요, 미자 씨.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결혼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책임은 압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쯤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호 씨,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나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이 이런 소리 듣는 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의리나 책임감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는 말이구나. 사흘 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받았습니다. 나 한 번 살림 맡으면 절대 도망 안 갑니다. 그러니 선호 씨도 중간에 마음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주례도 하객도 없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했죠. 박선우 씨의 아들들은 연락이 끊겼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결국 해먹었네. 저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우체국에 가면 직원이 노골적으로 째려봤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회복하고 있었고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작업실을 정리하고 낡은 도구들을 닦았습니다. 설계 도면들이 가득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해온 일들이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째 되던 날 박선우 씨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실이 아니라 마당에서였죠.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도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릅니다. 박선우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고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 손을 잡고 걷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아들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큰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냉정한 표정이었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연명 치료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남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회복 안 되실 거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큰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의서입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이제 끝났으니 포기하세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안 포기합니다. 박선우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기계만 숨을 쉬어주고 있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마당에 꽃이 피었다는 것, 작업실 정리를 시작했다는 것. 석 달째 되던 날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사람의 작업실을 봤습니다. 녹슨 공구들, 낡은 설계 도면들, 무너질 것 같은 천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팔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살리겠다고. 박선우 씨가 평생 지켜온 이 공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작업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철제 구조물들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한 개에 50kg이 넘었지만 저는 혼자 옮겼습니다. 씨름단에서 단련한 힘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죠. 일주일 동안 작업실을 비웠습니다. 손은 터져서 피가 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이 비워지자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박선우 씨의 설계 도면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평생 그린 것들이었죠. 공장 설계도, 기계 구조도, 건물 배치도. 저는 그림을 못 그리고 설계를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것. 그렇다면 저도 뭔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수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씨름단 시절 선수들 밥을 해주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작업실을 개조해서 주방을 만들고 테이블 4개를 놓았습니다. 간판은 직접 그렸습니다. 미잔의 손국수.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개업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간판을 보고 고개를 저었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택시를 모는 김 기사였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지나가다 불이 켜진 걸 봤다고 했죠. 저는 국수를 말아냈습니다. 멸치 육수에 손으로 뽑은 면, 김치와 계란 고명. 김 기사는 한 입 먹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입맛에 안 맞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국수 우리 어머니 맛이에요. 김 기사는 그날 국수 3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가 동료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처음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왔지만 한 번 먹은 사람은 다시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줄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면 벌써 3명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혼자 주방을 돌렸습니다. 면을 뽑고 육수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박선우 씨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달째부터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던 70대 할머니였죠.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어하실까봐.
하지만 그분은 저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4시에 와서 육수부터 끓이셨죠. 한 달 뒤에는 할머니가 한 분 더 왔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치를 미리 냈습니다. 병원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련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서 박선우 씨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 씨,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남편 죽어가는데 장사나 하고 앉았네. 저 여자 진짜 독하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걸까? 박선우 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이었죠.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 국수집 손님들이었죠. 김 기사는 울면서 절을 했고 함께 일하던 할머니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들들이 왔습니다. 상복도 입지 않은 채로요. 큰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례 절차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죠. 작은 아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지위는 인정되지만 재산은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요. 3일장이 끝나고 아들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감정평가사와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군요. 이 집과 작업실 부지 합쳐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겠으니 나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 대신 보리차를 내왔죠. 드세요. 작은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차 마시러 온 게 아닙니다. 빨리 정리합시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다 드릴게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집도 땅도 통장에 있는 돈도 다 가져가세요. 제가 번 것만 빼고요. 큰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대신 하나만 주세요. 작업실로 걸어가 도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선우 씨가 평생 그린 설계도 중 하나였죠. 소규모 공동작업장 설계도였습니다. 이것만 제게 주세요. 아들들은 웃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저는 그 도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건 국수집과 그 도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가지고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사회적 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작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공무원은 도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잘 그려진 설계도네요. 실현 가능합니다. 석 달 뒤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박선우 작업장. 국수집에서 일하던 할머니들과 마을 어르신 15분이 모였습니다. 작은 목공소를 만들어 가구를 만들고 반찬 공장을 만들어 도시락을 납품했습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점점 자리를 잡았죠. 1년이 지나자 조합원이 30명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마을에 없던 일자리가 생겼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박선우 씨가 평생 준비한 겁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멈칫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고 할머니들이 웃으며 서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보고 국수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드세요. 그는 국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였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돌아가 다음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죠.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여자가 이 마을을 살렸어. 저는 그 말이 불편합니다. 제가 살린 게 아니니까요. 박선우 씨가 남긴 것들로 다 같이 살린 겁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수를 삽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뽑습니다. 그 손으로 사람을 살렸듯이요.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선우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했지만 윤미자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